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라디오 코리아 내러티브 드디어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패널로는 이황 기자, 기자 중에서는 이황 기자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번째 에피소드에 맞춰서 오늘은 특별한 패널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 엠킴TV로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엠킴 대표, 김민아 대표를 초청했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엠킴 대표님, 짧게 인사 한번 하시죠.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인분들 많이 청취하시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살짝 긴장을 했네요, 제가. 예, 엠킴 대표하고 함께 오늘 몇 가지 이슈, 그러니까 미국 정치, 이제 정치 유튜버시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겸임 교수로도 활동 중이시고 34% 크리스천 청년 단체 대표.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더 베이스트 미국 정치 뉴스를 다루는 더 베이스트 미국 정치 미디어 대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엠킴 대표와 함께 정치 이슈들 놓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네요. 예. 저희가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어린 나이신데 제가 뭐 나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황 기자보다 어리면 다 굉장히 나이 어리고요. 2살 어리면 굉장히 어린 거군요. 저도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시네요. 젊어서부터 활약상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아유, 아닙니다. 예. 좀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네요. 그렇습니까? 예. 자,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 바로 엠킴 대표가 누구냐입니다. 사실 엠킴 대표는 제가 볼 때 2020년부터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변에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엠킴 대표 유튜브 활동하는 거 한번 봐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자들 사이에서. 맞아요. 원래 유튜브를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시작은 아마 2019년쯤 했던 것 같아요. 네. 취미로 철저히 시작을 했었고, 완전히. 예. 네, 그때까지만 해도 원래 했던 직장은 별개로 있었던 그때는 거죠?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지금도 뭐 그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메인이 이제 이게 되어버린 건데, 그때는 이제 사이드로 유튜브를 하면서 네. 해외 이슈를 전하는 그런 소식, 그런 채널로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네. 처음에.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정치 이슈로 돌리게 된 거예요? 그 채널 색깔을? 원래 해외 이슈 채널을 하다 보니까 주로 다뤘던 게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그래서 이제 국뽕 일명 컨텐츠라고 하죠. 네. 그런 컨텐츠를 많이 하다가 이제 컨텐츠 거리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아시겠지만 예. 잘 없어요. 예. 그래서 한 몇 달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대선 한 달 전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미국 대선을 하면 이 이슈를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길게 끌 수가 있겠다. 그래서 특별 시리즈로 머리를 네. 굴려서 시작하게 된 거죠. 절박하셨네요. 절박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딱 먹잇감을 딱 잡은 거네요. 정말요. 그리고 그때 2020년 대선 사이클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주류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반감이 컸고 그런 반면에 이제 트럼프 지지 진영도 맞서 싸웠고, 그래서 그 현직 대통령이 대부분 이제 재선돼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치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첨예하게 대립한 것, 그렇게 이제 시작한 거네요. 커버를. 맞아요. 미국 정치 커버를 사실 시작했어요. 그 그렇죠. 컨텐츠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예민했을 텐데요, 그죠? 이 미국에서 봤을 때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돌을 맞는 시대지 않았습니까? 예. 어땠어요? 처음에 이거 미국 정치 이렇게 다루면서? 사실은 그런 다이내믹을 잘 몰라서 용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전혀 정치에 관심은 없었고 돌아가는 상황은 알았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떤 사이드를 정하기도 좀 그랬고, 있는 사실만 그대로 전달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딱 한 달만 해보자라고 하고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아시겠지만 선거가 굉장히 예. 길어졌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인스트림, 보통 이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그 주류 언론들 대부분 대다수 이제 한국 언론들이 주류 언론을 많이 이렇게 팔로우를 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초반에 바로 이렇게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시간이 걸렸나요? 그 과정에는? 그 시간이 제 입장에선 걸린 건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그래요? 하루하루 사이클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중립이다 나는. 그래서 네. 모든 사람을 다 얻어야 되겠다라는 네.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가 신앙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양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틀리다 맞다가 아.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 제가 주류 언론 기사를 위주로 봤지만 처음에는 왜냐면 뭘 볼지 네. 모르겠어서 그런데 논리와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왜 그런 거지? 왜 사람들이 다 어떤 근거도 없이 트럼프를 욕하고 있지?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었어요. 이 네. 사람이 왜 욕을 먹는 건지. 예. 그래서 찾아보고 디테일하게 이런 거 저런 걸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주류 미디어에서 한쪽으로 선동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반박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한쪽 이제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뭐 저희가 치우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치우치다 보면 굉장히 욕도 많이 먹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사실은 당연히 있었죠. 네. 왜냐면은 어쨌든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대편의 공격과 수많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신 공격도 있었고 그랬긴 했는데 사실 저의 모티브는 그냥 어떤 편을 들자도 아니었고 사실 진실을 전하자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팔로워들이 원래 대부분 진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맞습니다. 유튜브 시작하면서. 네. 그리고 페이스북 친구들도 진보가 많고 아, 학교 그랬죠. 다닐 때 친구들도 당연히 이제 젊으니까 진보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을 많이 잃고 뭐 구독자들도 이렇게 좀 색깔들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셨어요. 제가 미국 정치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가 10,000명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국뽕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당시 문재인 정권에 좀 나라를 이렇게 좋아하던 찬양하시던 분들이 많이 구독을 하셨던 거예요. 저의 네. 의도와는 다르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미국 정치를 다루면서 보수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반발을 하셨죠. 엄청난 팬들도 있으셨고 네. 저한테 막 그림도 그려주시고 그런 이제 찐 팬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실망이다 그러면서 떠나가셨고 네. 10,000명이 물갈이가 되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구독자들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된 것.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엠킴 대표 처음 본 게 한 2년 됐나요? 2020년, 21년? 2년밖에 안 아마 됐는데 그 정도- 20년 된 것 예. 같아요. 그런 거. 예. 아니 워낙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니까 또 여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국에도 주로 한 1년 중에 6개월은 한국에 계시죠 지금? 네, 딱 6개월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예, 그래서 네. 뭐 미국 그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시펙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워싱턴 D.C. 때도 맞아요. 그때 아마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텍사스주에서도 그 행사에서 큰 행사에서 이렇게 네. 그 강사로도 초청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내용도 좀 설명해 그거 주시고 되게 예, 그리고 또 그 어제도 큰 미팅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좀 설명 좀 좋아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정치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갈래로 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성향 자체가 막 이렇게 연구를 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막. 네. 그래서 저는 약간 활발하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쪽에서도 그런 분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가게 된 게 이제 CPEC. 거기서 이제 국장님도 제가 만났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에폭 타임즈의 그 좌슈아 필립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네. 아시죠? 탐사보도 기자. 네, 탐사보도 기자. 근데 그 기자랑 어떻게 하다 친해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모든 인맥이 다 그 친구가 이제 소개를 시켜주면서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친구가 텍사스주에서 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한 번 이번 작년에 연방 하원 의원으로 출마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2등으로 아쉽게 떨어진 친구였는데 예. 어쨌든 정치판에서의 어떤 경험이 있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떨어지고 나서 그 지역의 커뮤니티의 리더들이나 아니면 하원 상원 의원들 모아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였는데 네. 그때가 이제 2022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네. 그 친구가 이제 선거 유세를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이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저를 연사로 2번 초대해줬고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텍사스에서 휴스턴 쪽에서 한 번은 남부 국경 지역에 그때 한참 이제 막 논란이 있고 네. 피 튀기는 그런 배틀이 있을 때 예. 공화당 민주당이 예. 이제 거기서도 한번 제가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연설하신 걸 다 본 것 현지 같아요. 맞아요. 유튜브로. 그랬습니다. 예, 예. 되게 저한테도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가서 이제 보통은 다 그런 공화당 컨퍼런스를 가면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가서 이제 우리나라 아니면 또 동양인이 바라보는 지금 미국의 상태는 어떤지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왜 한국이 미국과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하면서 미국인들로서 당신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찾아주었고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네. 다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위로가 필요했었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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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가주 찾으시게 된 건지 어떤 이벤트에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죠 최근에? 네. 그럼 사실 의도하고 온 건 아닌데 네. 오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이제 가게 됐어요. 찰리 컬크라고 해서 미국의 거의 최대 대단히 저기 유명한 네, 보수 청년 농객이죠. 보수 크리스천 단체를 운영하고 네. 있는 TPUSA라는 예. 이제 예전부터 터닝 포인트 USA. 그렇죠.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는 많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멘토로 삼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네. 그 다우슨 옥스라는 도시의 시장 출신. 아.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균형 잡히신 분인데 네. 사실 제가 그분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 교회에 오랜만에 가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이제 마침 그 다음 날 바로 어제였죠. 네. 거기에 이제 터닝 포인트 페이스라는 어떤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찰리 네. 컬크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오면 소개시켜 줄게 하고 이제 해서 갔는데 막상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소개시켜 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마지막에 Q&A 섹션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이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랑 말할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Q&A를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질문을 들고 나갔는데 맨 뒤에 줄을 섰어요. 그래서 예. 질문을 못할 뻔했는데 그 람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이렇게 앞으로 오라고 너 앞으로. 한국에서 왔지 앞으로 와서 스페셜하게 한국에서 왔으니까. 네, 불러줘서 이제 찰리랑 길게 대화할 수 있게 해주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사진도 무대 앞에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네, 찰리 컬크가 사실 여기 청년층,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 대학가들 보면 대부분 진보적이지 않습니까? 뭐 황 그렇죠. 기자도 잘 알겠지만 아마 그 엠킴 대표도 엄청 잘 그렇죠. 알겠지만, 음. 근데 이제 찰리 컬크는 터닝 포인트 USA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대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인 네 그런 메시지를 좀 설파하는 그런 인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터닝 포인트 USA가.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캔디스 오웬스, 흑인 논객, 보수 논객 캔디스 오웬스도 터닝 포인트 USA를 통해서 이렇게 스타로 떠올랐고요. 맞아요. 예, 뭐 어떤 질문 던졌어요? 하나만 좀 사실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질문했냐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서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런 가치를 건국의 가치로 어답트를 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국가가 되면서 굉장히 성공적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서양과 미국에서 오는 그런 사상들, 워크한 사상들 때문에 가치 영향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무브먼트가 네. 외국으로 수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예. 질문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의도가 대답했어요? 있었어요. 저는. 예,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찰리가 찰리가 이러더라고요. 그 유명한 지도 사진 중에 위성 사진인데 북한은 까맣고 그렇죠. 남한은 빛이 있는 그 사진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사진이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심오한 질문을 던져줘서 고맙고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무브먼트가 뻗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 시작이 이제 우리나라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찰리 커크가 그 친구가 25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30 서른 서른 벌써 그렇게 되나요? 초반입니다. 네. 30대 결혼도 초반. 했습니다. 맞아요. 결혼한 걸로 기억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이번에 미국에 오게 된 이유가 이런 네. 그 강연 하러 이렇게 다니는 건가요? 지금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번에 미국에 오신 사실 건지? 이번에 미국에 오게 된 계기는 어떤 한국에서 지금 뭐 제목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수적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네. 어떤 감독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스케줄 어레인지하고 또 좌슈아 필립 그런 기자도 만나게 해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네. 하러 왔고요. 예. 온 김에 이제 또 제가 강의도 다니고 또 주로 한인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미디어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원래부터 크리스찬이었나요? 그 김 대표는 아니면 미국 와가지고 크리스찬이 되신 건가요? 원래 크리스천이었어요. 원래 크리스찬이셨고. 네.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종교하고 한국 보면은 종교하고 정치를 많이 이렇게 안 섞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많이 섞잖아요. 좀 맞아요. 보면은 미국 교회들 연결되어 다니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현상들 보면서 좀 미국은 좀 미국하고 한국이 이런 게 좀 차이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던가요? 당연히 들어요. 왜냐면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건국의 기반이 어쨌든 동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이 이 나라를 설립할 때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이제 뭐 헌법과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쓰고 만들고 이제 정부를 차려 나갔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 동일한 기반에서 건국이 네. 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걸 부정하고 왜곡하고는 있지만 네, 그런 가치 안에서 미국은 조금 더 뿌리가 깊다는 걸 느끼고 예. 미국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그런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2020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독자 많이 늘었고 그때 한 16만 명까지 갔었나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유튜브가 좀 탄압을 많이 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보면. 장난 그래서 아니죠. 오히려 깎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깎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설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튜브 말고 뭐 다른 루트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유튜브만 믿고 있었다가 낭패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낭패를 사실 봤죠. 지금 시작 광고도 못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이런 액티비스트 워킹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걸로 재정을 많이 벌거나 돈을 많이 벌진 못하지만 가치를 위한 일을 하자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겨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뭐 교회나 아니면 강의도 다니고 어떤 기관에 가서 이제 한국에서는 정치 관련 청년 기관에 가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을지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네. 한국에 반미주의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아. 풀어주고 또 미국에 와서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미국과 또 한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들렸다가 이제 텍사스 가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텍사스 가서 이제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또 DC 이번에는 안 가시나요? 이제 DC 동부 한번 돌고 왔어요. 아, 동부 한번 3월에 들어가고. 또 DC에 갑니다. 아, 예, 시펙가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액티비스트로서 네. 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 한국 정치보다는 미국 정치를 네, 맞습니다. 그 주안점으로 두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엠킴 대표님 활약상이 대단한데요. 아유, 계속 부끄럽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엠킴 대표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미국 정가를 한창 들끓게 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2024 대선 전망인데요.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벌써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확하게는 2024년 11월 5일, 항상 화요일에 열리죠. 예, 화요일에 2024 새 대통령 새 대통령이냐 아니면은 현직 대통령이냐를 놓고 저희가 의논하려고 합니다. 사실 2024년 대선 하면 저희는 진짜 스포츠 경기처럼 뚫어져라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내년이에요. 내년. 맞습니다. 예, 아, 당장 벌써 내년. 내년이군요. 예, 당장 내년이에요. 이제 정말 얼마 안 시간 가는 남았. 줄 모르겠네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트럼프만 해도 지난주에 네.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선거 운동 돌입했죠. 맞습니다. 예. 엠킴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4년 대선 전망. 대선 전망. 예. 공화당 개인적인- 경선 누가 될 것 같냐? 민주당 경선 누가 이렇게 올라올 것 같냐? 사실은 100%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물론 공화당 지금도 쪽은? 네 공화당 쪽은 지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가 한 명 있잖아요. 요즘 미디어에서 란 밀어주고 데센티스. 있는 란 데센티스랑 플로리다 주지사. 그래서 그 두 사람 간의 어떤 접전이 없진 않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론 주지사가 더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론이 더 앞선다라는 조사가 미디어에 많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도 100%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네. 예. 그리고 솔직히 경합주가 제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 이렇게 할 때 사실 뭐 전국적으로 아무리 높아도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맞습니다. 이런 주에서 누가 앞서느냐가 사실 더 거기서 결판이 다 나잖아요. 당연하죠. 사실 네. 예, 조지아 뭐 사실 이런데. 뭐 스윙보트 스테이트가 어떻게 그렇죠. 되냐에 따라서 네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민심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예. 철옹성이라서요. 예, 예. 네, 그래서 볼거 그냥 없습니다. 어차피 다 다 이게 given. 어디로 갈지 이미 다 판가름이 난 데고 예, 이제 그 경합주들 그냥 싫어도 공화당을 뽑아주고 싫어도 예. 민주당을 뽑아주는 지역.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저기 언론들이 트럼프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엠킴 대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언론들이 다 좌기업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네. 또 이스태블리시먼트 정치인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같은 방향선 상에서 트럼프를 견제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부패도 다 드러내고 예. 정계 이스태블리시먼트의 모든 고인물들에 대해서도 다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단점이 있죠. 왜 없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단점이 있고 저도 네. 있고 뭐 국장님도 네. 다 네. 있으시겠죠. 근데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점은 아무래도 인격과 성격. 아, 네. 네, 말을 막 하고 템퍼를 조절 못한다. You fired. 막말. 네. 네. 네,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 거기서 뭐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도 나왔네, 뭐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정치 쪽에 근데- 있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에 있어서 단점이라고
이라고 하면 이제 정치에 대한 경험이 100% 있진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고르고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미숙함이 있지 않나. 근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긴 하면서도 아쉬움이 있죠. 저도 트럼프의 최대 단점은 사람 보는 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인사가 너무 엉망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국무장관, 국방장관도 자기 측근들 안 넣었거든요. 처음에 백악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웃사이더인데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잘 따랐던 예를 들면 뭐 줄리안이나 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이런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트럼프 지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욕을 네. 감수하고 지지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화답이 없었어요. 트럼프는. 아무 자리도 안 줬고 줄리안이도 크리스 크리스티도 안 주고 갑자기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그 엑슨모빌 CEO 출신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을 갑자기 CEO로 넣어서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국방장관도 제프 세션스를 넣긴 했지만 제프 세션스가 까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처음에 그것 네. 때문에 솔직히 로버트 뮬러 특검 조사까지 받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인사에 있어서는 전 거의 F 줘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만약에 점 찍는다.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그 도박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찍겠습니까? 공화당 쪽에 트럼프냐, 드산테스냐? 저는 트럼프 찍죠. 아, 네, 트럼프가 될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지금 하는 거죠. 가능성으로 마음이 찍는다면 아니라. 왜냐면은 뭐 어쨌든 미디어에서 란드 센트스를 밀어주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네. 방금 전에 인사 얘기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가 뭐 약간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art of the deal 네. 협상의 협상의 기술을 를 그 가지고 책. 네,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케빈 맥카티랑 지지를 서로 주고받고 아, 그다음 이번에 뭐 좀 힘 좀 실어줬죠. 그렇죠. 그리고 린지 그램 같은 어떤 라이너로 알려진 사람들과도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맺기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트럼프를 완전히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런데 트럼프는 왠지 그렇게 이스태블리시먼트와도 좀 이렇게 친근한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만 본인이 앞으로 좀 더 앞길이 네.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황 기자는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에서 내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솔직히 배팅-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싫다 좋다 얘기해도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 좋다보다는 싫다 좋다도 아니, 뭐- 괜찮은데 처음에는 누가 될 것 같냐. 마음을 그- 그 개인적인 마음을 떠나서 이 사람이 왠지 갈 것 같다. 뭐 방금 싫다 좋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농담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론 주지사가 이번에 네. 신풍을 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바람을 불고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굉장히 많은 그 논란들이 있었고 예. 뭐 논란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기존의 공화당 세력에서도 트럼프 진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플로리다 주는 저번 내러티브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진보 진영에 가까웠단 말이죠. 그런데 많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경합주 왔다 갔다 그쵸. 항상 근데 이제는 했던 더 주죠. 이상 경합주라고 볼 수 예, 없는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를 바꿨다는 자체가 굉장히 파워가 있지 네. 않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실 공화당 일부 진영에서는 한물간 대통령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곳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론 주지사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사실 뭐 이런 시팩 행사가 그때 가가지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 청중들한테 물어봤을 때 한 절반은 트럼프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이게 네.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절반은 그러니까 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절반은 트럼프가 그래도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나뉘더라고요. 거의 5대5로. 그게 작년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5대5 같아요. 트럼프가 사실 지금 드산테스 매일 비판하고 있어요. 맞아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이거 박세나 기자가 쓴 기사인데 트럼프가 SNS 트루스 소셜에서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두고 너는 글로벌리스트야. 이렇게 비판했대요. 글로벌리스트. 이렇게 근데 보수 진영에서 글로벌리스트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하죠. 예. 부정적인 단어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론 디산티스가 반박했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비판한다. 곳곳에서. 그게 익숙하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대놓고 비판하진 않죠. 원래는 왜냐하면 론 디산티스가 트럼프 퀴즈로 알려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사실 당연하죠. 지금 이제 두 분이 같이 나올 게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로를 견제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예. 저는 엠킴 대표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미국은 초강대국이고 이제
우리 지구의 경찰이라고 얘기하는 국가인데 네. 그렇죠. 사실 근데 대외적인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독재자들과 친했다라는 네. 그런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네. 있었고요. 김정은하고도 네, 친하고. 김정은도 친하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친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뭐 사실 어르고 달랜다라고 표현을 좋게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대중 그리고 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좀 그거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에 하나 다시 다시 당선이 된다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앵키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은 적과 친구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건 트럼프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역대 모든 대통령 중에 북한의 그 판문점에서 직접 가서 김정은이랑 쉐이크 핸들을 한 거는 트럼프밖에 없거든요. 북한을 건너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그렇죠. 됐죠. 그리고 푸틴이랑 친하고 시진핑이랑 친한 거 사실이겠죠. 저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막 친하다고 해서 너랑 나랑 같이 편짜서 이게 뭔가를 해보자 이게 아니라 친한데 그 친함 안에서 엄청난 스트렝스가 있었어요. 제재도 하고 가장 중국을 많이 제재했던 대통령이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나라들의 모든 이제 대통령들이나 주석들이 트럼프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임기 중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죠? 네, 뭐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시작되고 뭐 북한 도발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임기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네. 바이든이 어쨌든 미국의 위상을 낮췄고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깨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위상이 낮아지면,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강해져야 전 세계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저희가 이제 공화당 얘기는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 바이든이 재선 어렵네요.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재선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후보가 올라올 것 같습니까? 바이든이 나온다곤 했지만 이번에 떠오르는 민주당 후보가 있더라고요. 누구, 케빈 미셸 뉴섬? 오바마. 미셸 오바마도 네. 언급되고 있죠. 근데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공화당에서도 사실 이기기가 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미국 여론에서는.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가 사실 이미지는 좋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넷플릭스 미셸 오바마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이미지가 좋고 성격이 이렇게 좀 사람 라이커블 하잖아요. 맞아요. 미셸 오바마 보면.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게빈 뉴섬이 나오지 않을까. 뉴솔린이라고 예, 부르는. 게빈 뉴섬.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어떻게 캘리포니아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런 반응이 많아요. 지금 사실. 제 표정이 안 보이시겠지만 네. 방금 굉장히 인상을 쓰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케빈 뉴섬 주지사가 싫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정치 잘 정치. 하십니다. 네. 잘 하시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기자로 사실 근데 노숙자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해서 제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사태 속에 캘리포니아 주를 이끌어 간 거는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네. 사실이다. 네. 다만 좌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지적을 좌죠. 하고 넘어가야 예.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원래 흑자주였죠 캘리포니아가. 흑자주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 흑자가 전에 크게 나진 게빈 않았죠. 뉴섬 전에. 예. 네네네. 그렇게 크게 흑자가 나진 네. 않았죠. 뭐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네. 어떻게 뜯어냈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근데 대선이라 함은 그렇게까지 큰 인물인가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네요. 네, 맞아요. 사실 게빈 뉴섬, 저는 솔직히 게빈 뉴섬이 너무 이렇게 정책들이 좀 지나치게 좌경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캘리포니아 자체가 당연히 이제 미 전역 50개 주 중에서 가장 그 강성 진보 성향이 그렇죠. 강한 주라는 거는 뭐 인정하지만 너무 이제 노숙자도 많고 네. 그 캘리포니아 보면은 그리고 그 적자 아닙니까? 이제는 적자로 이렇게 이제 돌아선 적자로 걸로 전망을 캘리포니아가 하고 있죠. 그쵸, 네네. 예, 적자가 전망되고 있는데 과연 캘리포니아를 잘 이끌었나는 퀘스천이에요. 솔직히 좀 이렇게 잘 이끌어야 대통령감이나 예를 들면 란드 산티스처럼 당연하죠. 네. 대통령감이네 하는데 지금 보면은 공화당 진영에서는 주지사 대표로 란드 산티스, 민주당 진영에서는 어쨌든 그 주지사 대표로 이렇게 게빈 뉴섬을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치에 넌덜리가 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별로 그런 의사를 지금까지 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진흙탕에 또 들어오고 싶어 할까? 자기 남편 이미지는 좋잖아요. 뭐라고 하면 어쨌든 맞아요. 그 사람의 그 호불호를 떠나서 메인스트림 언론들이 조금 푸시하는 거죠, 오바마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 가운데 요즘에 뭐 DEI 해가지고 다양성, 포괄성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미셸 오바마가 특히나 여성이나 소수 인종들에게
큰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제 생각에서는 또 민주당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인재가 없지 않나 네.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가 없지 않나라고 해서 지금 미셸 오바마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네. 근데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께서 과연 이 국가를 이끌 만큼 카리스마가 있는가 그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는 좀 네.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으네요. 예, 지금 뭐 이 후보 저 후보 얘기 나왔는데 막상 저희가 조 바이든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조 바이든에 대해서 조 바이든이 곧 재선 출마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 대표? 출마는 할 수는 있겠죠. 예비선거까지. 예, 네, 그러나 당선이 거기서 선출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기밀 아시다시피. 유출도 있고, 네, 기밀문서 유출 사건. 기밀 유출 사건이 아무래도 제일 크죠 지금.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언론들이 보통 이렇게 사실 민주당원들한테는 조금 관대한 면이 있는데 조 바이든은 지금 사정없이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일 맞아요. 지금 기밀 유출 그게 조금 상황.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조 바이든을 이제 더 이상 안 원하는 게 아닌가. 지금 82살 되거든요. 내년이면은. 사실 리스크가 크죠. 네, 네. 너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조 바이든이 역대 최고 고령이죠. 네. 최고령으로 백악관에 들어간 인물 기록을 세웠는데 그렇죠. 그 기록을 이제 경신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맞습니다. 이기면은.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세요? 언론하고 민주당이 좀 이렇게 그만 나와라 이렇게 푸시하는 걸로 느껴집니까? 지금 이 기밀 유출이 조금 이상해요. 이 뉴스들이 이런 맞아요. 식으로 계속 다루는 게. CBS 그렇게 좌라고 알려진 CBS에서도 계속해서 바이든 그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조사를 시켜서. 맞아요. CBS 네. 사실 CBS, MBC 음, 그다음에 ABC 요 3대 방송사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짝 조금 진보적인 그런 언론사들인데 맞습니다. TV 틀면 나와요. 이제 바이든. 맞아요. 이제 그만 나와라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만 나와라. 이제 오랫동안 하시지 않았냐. 저도 동일하게 느껴져요. 수십 년 동안 정계에 몸담지 않았냐. 약간 그런 느낌 받았는데. 네. 그리고 예. 기밀 문서를 통해서 너무 밝혀진 게 많고 그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너무 많고. 자 짧게 그러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 민주당 예, 전망 아. 한 명씩. 뭐 케빈 뉴섬. 개빈 케빈 뉴섬. 뉴섬. 저도 케빈 뉴섬. 결국에는 오바마 안 찍겠네요. 저도 개빈 뉴섬입니다. 왜냐면 나오기를 바라지 않으니까라는 네.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바이든이 또 나온다는 게 별로 이렇게 상상이 잘 안 가요. 네, 맞아요. 근데 미셸 오바마 카드는 굉장히 세겠네요. 네, 그거는 센 카드일 것 언론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고 네.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은. 맞아요. 근데 이제 조 바이든이 개인적인 그 야욕은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0대 때부터 얼마나 맞아요. 노력을 바이든 많이 대통령이 했습니까? 그 대통령 꿈을 노렸거든요. 그리고 88년도에도 출마를 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유력 후보가 됐었는데 그 표절 이슈 때문에 꼬꾸라졌었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은 개빈 뉴섬입니다. 예, 근데 바이든이 포기할지는 모르겠어요. 재선 출마 선언할 것 같아요. 네. 경선을 가시겠죠. 예. 자, 라코 내러티브 세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라코 내러티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 지난 주말이었죠.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던 20대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서 숨지게 한 경관들이 책임을 벗어나려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하는 등 상부에 뻔뻔한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뉴스가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운전자가 경관 총을 빼앗으려 시도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 내부 보고서에 버젓이 적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뉴스는 뉴욕 타임스가 네. 보도했어요. 엠킴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그 타일 니콜스 사망 사건. 사실 이 이야기가 한국 주류 언론에도 방송이 많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인종 차별의 이슈로 이제 바뀌어서 보도가 되었나 봐요. 마치 경관들이 백인이냐? 그렇죠. 백인이 흑인을 죽인 양. 왜냐하면 어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민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경찰은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들이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엄청 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네. 범죄율 올라가고 그렇죠. 이제 도시의 치안이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또한 비슷하게 흑인 경찰들이 흑인을 죽였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CNN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흑인 경찰들이 백인 우월주의 집단 경찰의 문화 속에서 세뇌를 당했고 그래서 그 인종차별의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흑인을 구타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경관들도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거네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왜 자꾸 네. 부추기느냐, 부추기는 뭐 것 여론을 자꾸 부추기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뭐 많은 기자분들이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 그 취재를 하셨겠지만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차가 불타는 것도 직접 앞에서 제가 봤다고 뭐 그랬죠. 저번 내러티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눈앞에서 경찰차가 불타는 네. 걸 봤고요. 그리고 경찰차 그 존경받던 경찰들의 경찰차에다가 지나가면 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그 왜 도대체 그렇게 경찰들을 못 잡아먹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말 동안 굉장히 전화통을 붙잡고 있었어요. 네. 이번에도 시위가 번질까봐. 네. 아니 그 시위가 마치 그걸 원한다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좀 저는 받았어요, 그렇게 솔직히. 받았습니다. 저는 네. 제가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자들도 주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쉬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좀 일촉즉발의 상황이 미 전역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언론들을 보면. 네, 비상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LA 다운타운에서도 일부 시위가 있었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행히 안 번지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거를 자꾸 언론에서 부추기느냐.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저도 기자지만 이 언론들이 참 각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왜 주민들에게 경찰 대 흑인으로 보도를 하느냐. 네. 이게 흑인 경찰이었는데. 맞아요. 그게 그래서 흑인 경관들이라서 다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가 유대인 분 한 분을 알아요. 저는 그분이 지금- 이제 그렇게 백인이었으면 또 난리 났을 난리가 거다. 나지. 그럼요. 맞아요. 시위가 번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위가 더 번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흑인 그랬던 경관이라는 것 걸 같아요. 알고 나서. 맞아요. 그럼 앵킴 대표님이 보셨을 때 지금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음. 경찰과 그 흑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v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보도의 문제점도 사실은 미국의 주류 미디어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정확하게는 미국의 진짜 제대로 된 내러티브를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 내러티브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홍보도 대해서 해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네,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거는 어떤 집단이나 문화, 세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찰 개개인에 대한 문제고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백인 우월주의 집단으로 몰아가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 네. 경찰 트레이닝에 더 많은 걸 그 포커스를 들여서 경찰 개개인이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줄 알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경찰로. 네.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의했습니다. 저는. 예. 네. 저는 사실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옹호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주 내러티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그 경찰의 경찰의 권리를 남용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경찰, 사람을 살인까지 모는 살해까지 모는 네. 경찰은 정말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다만 경찰 집단에 대해서는 비난을 좀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없으면 누가 치안을 담당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사실 지금 요번에 타이어 니콜스 사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경찰 집단을 자꾸 비난을 하느냐? 경찰 개개인에 대한 성향을 이제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때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도 데릭 쇼빈 그 경관 한 명이 그런 건데 마치 모든 경관이 그런다는 듯이 나온 것도 잘못됐고. 근데 이번 영상 보면서 약간 경관이 근데 잘못하긴 한 것 아닙니까? 잘못했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구타를 했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네. 구타 심하게 한 거 처음 봤어요. 예.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그 맞던 그러니까요. 사람이. 네. 예, 근데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이제 다 같이 이제 분노를 하죠. 이런 경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썩은 사과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어딜 가든 썩은 사과는 있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징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분들 다 기소가 됐죠? 네. 지금 2급 살인으로 기소가 됐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경관이 이렇다고 몰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슈 잡은 게 이제 트위터 파일이에요. 트위터 파일 사실 한국 한인 언론 중에서는 라디오 코리아만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를 그런가요? 하고 있는 것 와우. 같아요.
트위터 파일 보면 1차, 그러니까 일란 머스크, 음. 일란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샀잖아요. 물론 황 기자는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는 했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다른 이유에서 다른 이유에서 그건 다른 아까 앞에 이슈였네. 얘기를 좀 했어요. 주식. 황 기자가. 근데 하면서 그 이후로 트위터가 그동안에 했던 만행, 네. 그러니까 한쪽 당을 지지하고 한쪽 당을 이렇게 캔슬 그 시켰다. 캔슬 시키려고 했던 그 만행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 탐사 보도 기자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주고 있어요. 정보들을. 특히 그렇죠. 메타이비한테 주고 있는데 저희가 1차 파일, 2차, 3, 4차까지 하다가 한동안 안 다뤘어요. 저희들도. 네. 근데 15차 파일까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15차 파일 엠킴 대표께서 좀 다뤘었는데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청취자들한테. 네, 15차 파일은 또 다른 미디어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었어요. 네. 이게 해밀턴 68이라고 맞아요. 하는 예, 저희도 플랫폼에 대한 달았습니다, 건데, 사실. 예. 그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고 옛날에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제 1700년대에 해외 세력이 국내 선거에 개입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네. 대해서 쓴 게 이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넘버 68인데 네. 이제 그걸 본따서 해밀턴 68이라고 2017년에 네. 이제 한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그때 막 러시아 스캔들이 있고 막 그랬을 때 그렇죠. 네, 트위터 내에서 러시아 봇들이 막 활개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요게. 관련된 예. 겁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봇들 600개 어카운트를 이제 좌경화된 싱크탱크에서 잡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지지하는 어젠다들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선동해주고 있다. 러시안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해밀턴 68이 강성진보 언론인 거죠. 그 플랫폼이에요. 아니, 플랫폼. 맞아요. 네. 플랫폼이고 여기서 그 러시안들이 네.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해서 봇을 아하. 이용했다. 그렇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러시안이 아니고 보수 진영, 예, 그냥 미국에 일반인의 있는 보수 진영 계정이었다. 사람들.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을 러시안들이라고 말하는 꼴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트위터 엑세큐티브 중에 요얼 라스라고 하는 모든 센서십을 담당했던 맞아요. 그 네. 임원이 있었는데 네.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가렸다는 게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이러면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면 당연하죠.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사실 이게 됩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언론들이 그렇죠. 한 4, 5년간 매일매일 그게 나오니까 맞아요. 사실 이걸 또 메인스트림 언론들이 인용한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뉴욕타임스, 인용했었죠, CNN이 당시. 이 러시안 보시라고 네, 하고서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거는 굉장히 대선 개입이 맞아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걸로 음흠. 그렇게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 이렇게 떠든 트럼프하고 러시아 간의 그 내통 대부분이 그러니까 조작된 거잖아요. 조작된 그러면 거죠. 결국에.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저는 이제 그게 기억나요. 아마 황 기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러시아 이슈가 막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악관이 그게 크렘린궁으로 타임지 표지였어요. 크렘린궁으로 이렇게 변모하는 그런 커버 스토리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 진짜인 양 이렇게 보도가 됐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이 하나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존 드럼 특검이라고. 네, 맞아요. 별로 결과물이 없어요. 많이 다뤄주셨잖아요. 예, 갑자기. 사실 근데 결과물은 맞아. 없고 보도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그 배심원들도 민주당 지역에서 이게 케이스가 들어가면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원이 93, 4% 되거든요. 그러면은 배심원도 10명, 12명 중에 한 10명 이상은 민주당원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죄 판결 많이 났습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변화를 과연 가져올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고서 진실은 알 수 있겠죠. 근데 네. 거기 이제 진실을 통해서 그걸 이제 표로 환산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정말 이거 그 판도를 바꾼다? 저는 회의적이에요. 솔직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네. 이번에 트위터 파일이 올라오면서 그 선상에서 이제 그 하원 의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쵸? 하원 의장 선거에서 이제 20명의 프리덤 카커스 멤버들이 프리덤 용기를 카커스. 냈어요. 프리덤 그래서 카커스가 판을 바꿨죠. 좀. 네, 판을 바꿨죠. 근데 그 계기도 사실은 이렇게 진실이 계속해서 막혀만 있다가 보도가 되면서 사실은 여론들이 조금씩 알기 시작했잖아요. 진실에 네, 대해서. 그래서 힘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인데 그냥 컨펌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조작됐다는 거는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워낙에 이제 빅 언론사들이 파워가 세니까 그거를 이제 빅 언론사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죠. 네. 근데 알 사람들은 제가 볼 땐 다 이미 알았고 프리덤 카커스가 맹활약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짐 조던 의원 같은 경우 앞장서서 이렇게 활약하고 맷 게이츠 뭐 언론 많이 타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근데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랬는데 사실 네. 제 주변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좀 친구들이 아는 것 같아요.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밝혀주니까 이게 트럼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이제 제가 운영한 단체가 한국, 미국, 뭐 한인 교포 애들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 마인드가 이 일론 머스크라는 영향력 있는 원래는 정치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듣던 중 반가운 좀, 소식이죠. 아니 그냥 좀 진실을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진실이 퍼지는 거니까. 자, 근데 기밀 유출 케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밀 유출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네. 보면은 그 펜 바이든 센터,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원래 바이든이 교수로 이제 활동하려고 그랬대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밀들이 유출되고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국에 대한 네. 그 중국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갑자기 그렇죠. 너무 많다. 네. 보통 2016년부터 2017년 이 펜 대학 보면은 1,400만 달러 받고 2018년에서 19년에는 5,400만 달러로 늘어났대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엠킨 대표? 사실 그분에 대해서 뭐 제임스 바이든의 동생이죠. 네. 네, 그래서 큰 연루가 되어 있고 이제 헌터 바이든뿐만 아니라 이제 제임스 바이든 포함해서 바이든 일가가 완전 이제 중국이나 뭐 예전에 우크라이나 그렇죠. 그런 모든 유착 관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트럼프와 비교를 여기 기사가 있지만 그렇죠. 트럼프도 트럼프와 지금 비교를 할 조사받고 수밖에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으로서 기밀 문서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있죠. 바이든은 부통령이었고 부통령으로서는 그런 권한이 없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집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네. 그렇죠. 바이든은 그 콜벤 옆에 가라지에다가 맞아요. 그 문서 쌓아놓은 게 발견이 되고 그래도 사실 미디어에서 그렇게 크게 비난하지 않았고 물론 지금은 좀 드러나고 있지만 네. 네,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새는 공정해요. 언론들이 둘 다 비판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네. 비판하고 바이든도 비판하고. 바이든은 이제 둘 다 숨길 싫어하는 것 수가 같아. 둘 다 트럼프도 나오지 마라. 이제 바이든도 나오지 마라. 제가 그런 것 봤을 때는 같아요. 지금 눈치 보기 아닐까요, 언론들도? 네. 네,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 이제 네. 아직 대선이 한 1년여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제 어디로 기우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언론도. 예,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기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제 특검 뭐 등등등 해서 이제 저기 들어가는데 로버터 한인 특검한테 조사받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가 봤을 땐 대선 가까워지면 이제 사실 그것도 특검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나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보면은 또 여기에 또 트위터 법률 고문도 문제 아닙니까? 제임스 베이커. 맞아요. 제임스 베이커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 조작 스캔들에 또 연루됐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다 연결돼 있어요. 유주얼 서스펙트예요. 항상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네, 맞습니다. 자, 엠킴 대표 오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짧네요. 예,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양쪽 내러티브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요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라코 내러티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라코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특별 패널로 지금 그 보수 액티비스트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네, 보수 맞습니다. 진영, 그러니까 그 공화당 쪽, 네. 그렇죠? 공화당 쪽 입장을 전하는 그 보수 진영 인기 유튜버 엠킴 대표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민주당 쪽 그 영향력 있는 인물도 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